30년 만에 나간 동창회였습니다. 어머, 채경이 너 맞니? 해외 그렇게 오래 나가 있었다더니 몰골이 왜 이래? 온몸을 보석으로 휘감은 그 동창은 수많은 동창이 보는 앞에서 제 낡은 가방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네. 얘들아, 제 가방 좀 봐. 가죽이 다 해졌잖아. 그러더니 가방에서 명함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자르륵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 이 나라 최고 병원 의사야. 진료든 수술이든 순서 다 앞당겨 줄 수 있으니까 다들 하나씩 챙겨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사람은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제 부모님까지 그 입에 올린 겁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근본이 어떤지 알만하지.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송경이 오늘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들이 너를 결국 어떤 자리에 세우게 될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은 가을의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불규칙하게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아직 짐을 다 풀지 못한 임시 거처의 서재는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사택 정비가 끝나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기에 저는 당분간 이 낯선 방에서 묵기로 했어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둔 방 안에는 어딘가 가라앉은 공기가 무겁게 감돌고 있었죠. 세일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청을 받고 오랜 망설임 끝에 결정한 귀국이었지만 막상 돌아오고 보니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도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짐을 채 풀지도 못한 방에서 혼자 맞는 저녁은 화려한 외국의 어느 호텔 방보다도 더 쓸쓸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텅 빈 방을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종이 상자들을 하나둘 풀다 보니 어느새 손끝에 뽀얗게 먼지가 앉은 낡은 가죽 필통이 만져졌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피어오르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필통 겉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그 필통은 제가 짐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챙기던 물건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물건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녔는지 저 스스로도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필통을 열자 안에는 촉이 다 다른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죠. 변변한 유산 하나 남기지 못하고 떠나신 분이 제 손에 쥐어준 거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새 학용품 한번 변변히 가져본 적 없던 제게 아버지는 당신이 평생 품고 다니던 이 만년필을 내밀며 그러셨어요. 글 쓰는 사람은 펜이 곧 칼이니 부끄럽지 않게만 살라고요. 스탠드 불빛에 비친 빛바랜 금빛 촉을 보고 있자니 손끝에 닿는 그 거친 감촉이 마치 어제 일처럼 오래된 기억을 생생하게 끄집어냈습니다. 남들은 제가 화려하게 성공해서 고국에 돌아온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단칸방 구석에서 잔뜩 주눅 들어있던 18살의 은채경 그대로였어요. 타국에서 잠을 줄여가며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느 자리에서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늘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년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윤서였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끝내 끊어지지 않은
제 유일한 고향 친구였죠.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반가움이 잔뜩 묻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채경아,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도 우리 동창회 한대. 그랜드 호텔에서 크게 모인다더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무게로 짓눌리는 듯 했어요. 윤서야, 내가 한국 떠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동창회라니 영 내키지가 않네. 너 이번에도 안 나오면 평생 얼굴 못 본다? 애들이 그러더라. 너가 경희 눈치 보느라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수군대더라고. 경희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 상냥한 얼굴 뒤에 가장 날카로운 말을 숨겨두었던 사람. 그 이름 하나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이 새삼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경희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온 자리가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 차마 다 꺼내지 못한 말들을 그렇게 애둘러 삼켰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죠. 윤서는 제 속을 다 안다는 듯 잠시 숨을 고르고는 한결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경아, 한 번은 마주해야 할 벽이잖아.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래? 나 믿고 같이 가자. 응? 도망?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생을 도망쳐왔는지도 모릅니다. 고국을 떠난 것도 어쩌면 그 시절로부터의 도피였을지 모르죠. 남들은 제가 거창한 꿈을 쫓아 떠났다고 여겼지만 정작 저는 밤마다 그 교실의 웃음소리에 가위 눌리곤 했으니까요. 전화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한층 또렷하게 귓가를 채웠어요. 저는 손안의 만년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고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새 출발이 아니라 제 영혼을 오래도록 갉아먹어온 그 해묵은 사슬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긴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연회장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의 고요가 한층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쇠붙이가 제 체온을 머금고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죠. 일요일 오후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임시 거처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옷방의 문을 열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외국에서 중요한 자리에 설 때 갖춰 입던 정장들도 덜어 보였지만 저는 그 화려한 것들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베이지색 슬랙스와 흰 셔츠를 꺼냈어요. 보석함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흰 셔츠의 옷감은 빳빳하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 단정한 감촉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만큼은 그 어떤 장신구도 값비싼 무엇도 제 몸에 두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부러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나 지금의 자리를 내세워 누군가를 누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오직 인간 은채경으로서 제 영혼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그 자리와 정면으로 마주 서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두르고 나가면 그건 결국 또 한 번 그 시절의 두려움에 무릎 꿇는 일이 될 테니까요. 옷을 갖춰 입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한 여인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눈가의 잔주름, 희끗해진 머리칼,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거울 너머로 아주 오래된 얼굴 하나가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경희가 던진 말 한마디에 교실 구석에서 온종일 어깨를 떨며 울던 18살의 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그저 책상에 엎드려 숨죽이던 그 아이.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텅 빈 교실에서 해가 다 질 때까지 혼자 남아있던 그 작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울 속 그 아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너를 그곳에 두고 오겠다고, 더는 너가 나를 붙잡게 두지 않겠다고요. 오늘 밤이 지나면 그 아이도 비로소 그 교실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거울 속 제 눈빛은 어느새 서늘할 만큼 맑아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가난해서 기죽었고 의지할 부모가 곁에 없어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타국에서 보낸 그 모진 세월이 제게 남긴 것은 거창한 부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쉬이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었어요. 송경이, 너가 기억하는 그 나약한 은채경은 이제 이 자리에 없다. 오늘로 내 인생의 가장 잔인했던 계절을 끝내리라. 자리에서 일어선 저는 현관에 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다시 꺼내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가방 안쪽에 조용히 밀어 넣었어요.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보석 대신 저는 이 빛바랜 만년필 한 자루를 품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라던 아버지의 당부가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무기였습니다. 정체를 감추고 인간 은채경으로 그 자리에 서기로 한 이상 제게 필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중심 하나였으니까요. 택시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낡은 가죽 시트 특유의 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행선지를 일러주었어요. 기사님, 그랜드 호텔 연회장 앞으로 가주세요.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본 기사님이 건조하지만 정중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으신가 봅니다. 사모님 인상이 아주 올곧아 보이십니다. 뜻밖의 말에 저는 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의 인공적인 불빛들이 차창을 스치며 길게 잔상을 남겼습니다. 네, 오래 미뤄둔 숙제를 끝내러 가는 길입니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기사님은 더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대만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오늘 밤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풀지 못한 채 가슴 한편에 묵혀둔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끝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을 움켜쥔 손바닥에 미세한 온기가 고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묻어두었던 결심이 비로소 손끝까지 전해진 까닭이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분명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차가 호텔 입구에 다다를 무렵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윤서의 문자였어요. 채경아, 다 왔어? 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다급하고 반가운 글자들을 보고 있자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 한구석이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토록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지금 내려. 금방 올라갈게, 윤서야. 택시 문을 열고 내리자
서늘한 가을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호텔의 환한 불빛을 올려다보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그 안을 향해 나아갔어요. 오늘 밤 비로소 그 오랜 계절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자 문이 열리기 무섭게 웅장한 대리석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녁 6시 50분 연회장 문 앞 복도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고요를 비집고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동창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거운 정적과 들썩이는 소음의 그 기묘한 대조가 제 마음을 한층 더 팽팽하게 조여왔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였어요. 30년 세월에도 변치 않은 그 눈매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양장점을 꾸려가며 소박하게 살아온 윤서는 머리칼이 희끗해진 지금도 학창시절의 그 다정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윤서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채경아, 진짜 왔구나. 얼굴 보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네. 저도 그 어깨를 마주 안았습니다. 오래 떨어져 지낸 세월이 무색하게 윤서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주던 사람도, 제가 힘들 때마다 긴 편지를 보내주던 사람도 오직 윤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옹을 풀던 윤서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경아, 왜 이렇게 옷을 수수하게 입고 왔어? 좀 더 화려하게 입고 오지 그랬어.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윤서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너 들어오면 경희가 또 무슨 말을 해댈지 벌써 걱정된다. 걔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거든. 경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어깨를 펴며 차분히 답했어요. 상관없어. 그 사람이 던지는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닿지 못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에 손을 올리려는 그 짧은 순간 문틈으로 흘러나온 웃음소리가 저를 단숨에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 지옥 같던 교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간 것 같았어요. 채경아, 너희 집엔 따뜻한 물은 나오니? 옷에서 왜 자꾸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야? 경희는 늘 그렇게 상냥한 얼굴을 하고서 가장 잔인한 말을 골라 제 가슴에 박아넣곤 했습니다. 친구들을 빙 둘러 세워놓고 저를 가운데에 가둔 채 깔깔거리던 그 웃음소리. 그 웃음에 함께 가담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된다는 걸 아이들은 본능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교무실로 불려가던 날에는 전교생이 다 듣도록 자선 냄비에나 어울리는 처지라며 비웃기도 했어요. 그날 저는 점심시간 내내 화장실 칸에 숨어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가방 깊숙이 숨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교실로 돌아가던 그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부모님의 넉넉지 못한 형편을 완장처럼 두르고 저라는 사람을 통째로 짓밟으려 했던 그 시절.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밤마다 가위에 눌렸고 끝내 이 나라를 떠나 도망치듯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땅이라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떠난 타국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제 분야의 정점에 오를 때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기억 속 마지막 동창회는 비굴하게 등을 보이며 도망치는 결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찍는 마침표여야 하니까요. 도망친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30년 동안 미뤄온 진짜 숙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흐트러지려던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제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곁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준 윤서의 온기가 그 순간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발끝까지 차오르던 두려움이 한결 누그러졌어요. 들어가자, 윤서야. 저는 윤서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인 뒤 묵직한 연회장 문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안구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들이 뒤섞여 훅 끼쳐왔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소음의 물결로 밀려왔어요. 대리석 바닥에 닿는 제 구두굽 소리가 그 소란 속에서도 또각또각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등을 곧게 편 채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갑옷도 번쩍이는 장신구도 없었지만 제 걸음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어요. 가방 안쪽에 든 아버지의 만년필이 마치 제 등을 가만히 받쳐주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작아지던 이 공간에서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제 자신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연회장 안은 제 기억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값비싼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것을 한껏 두르고 나와 서로를 견주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30년이 흘렀어도 이곳의 공기만은 그 시절 교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더 가졌는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그 서늘한 눈빛들 말이죠. 그때 저 멀리 테이블 쪽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는 호들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얘들아, 저기 은채경 들어온다.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순식간에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반가움이라기보다는 호기심과 평가가 뒤섞인 묘하게 끈적이는 눈길들이었어요. 저들의 시선 끝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눈빛도 제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 가식 어린 시선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윤서의 손에 이끌려 메인 테이블로 다가가는 동안 저녁 7시 15분의 연회장은 한껏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소란의 한가운데 마치 무대 위 주연처럼 좌중을 거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경이었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는 그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경희의 눈빛은 그 시절 교실에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휘감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눈이 어지러울 만큼 번쩍였습니다. 경희의 양옆으로는 동창 서넛이 마치 시녀라도 된 양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까르르 웃어주고 잔이 비기 무섭게 와인을 채워주는 모습이 흡사 작은 왕국의 신하들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경희는 여전히 사람을 거느리는 법밖에 모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앉은 경희의 표정에는 이 자리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경희는 자리에 앉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대놓고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좌중이 다 듣도록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 채경이 너 맞니? 해외 유학 그렇게 오래 갔다더니 몰골이 왜 이래? 어디 공장에서 고생하다 왔어? 순식간에 테이블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동요 없이 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답했어요. 송경이, 오랜만에 봐도 입담은 여전하네. 옷은 편하게 입는 게 좋아서 이렇게 왔어. 제 담담한 대꾸가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경희는 입꼬리를 비틀며 한층 더 나를 세웠어요. 편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겠지. 얘들아, 제 가방 좀 봐. 가죽이 다 해진 것 좀 봐라.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네. 경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 동창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습니다. 그 천박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 컵을 가만히 감싸쥐었어요. 컵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손바닥에 닿는 그 감촉에 집중하며 일렁이려는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같은 말을 30년 전에 들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분히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 소리는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울리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예 좌중을 향해 돌아앉더니 저를 가리키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외에서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해 온갖 고생만 하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초라하게 돌아왔다는 시기였습니다.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 곁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윤서가 끝내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희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채경이가 너한테 뭐 보태달라고 했어? 아니면 신세를 졌어? 윤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진심으로 화를 내주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윤서가 이 진흙탕에 함께 휘말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테이블 아래로 윤서의 손을 찾아 지그시 눌렀습니다. 괜찮으니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윤서는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분을 사기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끝내 발끈하지 않자 경희는 그것을 제 유약함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마치 승기를 잡았다는 듯 한층 더 기고만장해진 목소리로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왜들 그래? 얘는 학교 다닐 때도 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애였어. 30년이 지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정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살짝 적셨습니다. 송경이는 정말이지 단 한 걸음도 잘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보석들이 오히려 그녀 안의 텅 빈 자리를 증명하는 듯해 가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 가련한 인생. 그녀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독한 말들이 이제는 제 마음에 아무런 흠집도 내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알아누웠을 말들인데 지금은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처럼 무덤덤하게 흘러갔어요. 다만 한 가지, 그 독설에 신이 나서 장단을 맞추며 낄낄대는 동창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들도 한때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꿈을 꾸던 아이들이었을 텐데 세월은 어쩌다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강한 사람 곁에 붙어 약한 사람을 함께 비웃는 일에 저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깊이 뿌리내린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고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단 하나의 이유였으니까요. 저녁 7시 40분 코스 요리가 하나둘 테이블에 오르며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무거운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챙강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그러나 그 식사 자리의 진짜 주인공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희가 가방에서 꺼내든 한 뭉치의 명함이었죠. 경희는 빳빳하고 하얀 명함들을 테이블 위에 마치 화투패라도 돌리듯 자르륵 펼쳐 놓았습니다. 조명을 받은 명함 모서리가 날카롭게 반짝였어요. 그녀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명함이야. 다들 하나씩 챙겨둬. 살다 보면 의사 인맥이 제일 요긴하니까. 명함을 받아든 동창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 아들을 뒀으니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다름없다며 저마다 경희의 비위를 맞추느라 분주했어요. 그 비굴한 아첨의 물결 속에서 저도 무심코 테이블에 놓인 명함 한 장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명함에 또렷이 새겨진 병원의 이름. 명성대학병원.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저도 모르게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동요도 내보여서는 안 될 때였으니까요. 경희의 자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층 더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아들이 그 병원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 병원에서 알아주는 의사거든. 너희들 혹시 거기 진료받을 일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우리 아들 한마디면 수술이든 진료든 순서 다 앞당겨줄 수 있으니까. 줄 서서 몇 달씩 기다릴 거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것은 결코 가벼이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어요. 환자의 차례를 마음대로 바꿔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제 차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 줄을 누군가의 청탁 한마디로 함부로 흐트러뜨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요.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마음속에 그 이름 석자를 또렷이 새겨두었을 뿐이죠. 경희는 한껏 들뜬 김에 옆자리 동창에게 자랑하듯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오늘도 이따 모임 끝나면 우리 아들이 직접 차 가지고 날 데리러 온대. 효자가 따로 없지. 내가 술 한 잔 걸치면 운전을 못하니까 알아서 척척 챙긴다니까. 동창들이 또 한 번 부러움 섞인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경희가 그토록 자랑스레 입에 올리는 그 아들이 잠시 후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난다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오늘 밤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동창들의 호들갑을 한껏 즐기던 경희가 문득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아픈 곳을 콕 찌르듯 물어왔어요. 근데 채경이 너는 왜 자식 자랑을 안 해? 해외까지 나가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직업 하나 말을 못하니? 혹시 자식이 어디 사고라도 치고 다니는 거야? 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경희야, 아들이 참 훌륭하게 자랐구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진심이었어요. 자식을 의사로 길러낸 그 세월의 무게를 저는 폄하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경희는 제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기 질문을 피해간다고 여겼는지 한층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왜 딴소리야? 네 자식 얘기를 하라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서 그래. 조용했지만 분명한 제 대답에 경희의 얼굴이 일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좌중을 향해 떠들어댔어요. 어머, 핑계도 좋다 얘. 원래 자식이 변변치 못한 부모들이 꼭 저렇게 그럴듯한 소리로 둘러대더라, 얘들아. 연회장에 다시 한바탕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묵묵히 견디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쯤으로 여기는 저 뒤틀린 마음이 어쩐지 애처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아이가 먼 타국에서 제 꿈을 이루며 바르게 커가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직업을 제 명예의 도구로 삼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희는 여전히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빛난다고 믿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앞세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위태롭기 짝이 없었어요. 저 오만함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정작 그 자랑스러운 아들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그녀는 끝내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곧 들이닥칠 폭풍을 묵묵히 기다리는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 8시 20분 디저트 접시가 비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여겨 가방을 챙겨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 밤의 숙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출입구를 향해 발을 떼는 순간 경희가 쟁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술기운으로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오만함이 한껏 서려 있었어요. 입에서는 독한 와인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은채경, 너 지금 나 무시하니? 가진 것도 없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고고한 척이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잠자코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송경이 걸친 옷은 그렇게 화려한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칠구나. 순간 경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딴에는 명품으로 무장했다고 자부했을 텐데 그 알맹이를 정확히 찔린 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성을 잃은 듯 목소리를 높였고 곧이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도저히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거칠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너희 부모가 평생 시장통에서 짐수레나 끌다 고생만 하다 갔으니 그 딸이라고 별 수 있겠어? 객지에서 빌부터 살다 빈손으로 기어들어 온 게 뻔하지. 근본도 모를 사람 같으니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소리마저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희의 비위를 맞추며 낄낄대던 동창들조차 차마 그 말에는 동조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연회장의 에어컨 바람이 그 순간 소름이 돋도록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경희를 향해 외쳤어요. 송경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니? 채경이 부모님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윤서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제 일도 아닌데 저보다 더 분해하며 온몸을 떠는 윤서를 보고 있자니
도리어 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이토록 든든한 일인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서의 떨리는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어 괜찮다는 듯 다독였어요. 하지만 경희는 윤서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층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등에 업은 양 턱을 치켜들며 소리쳤어요. 사과? 내가 왜? 우리 아들이 이 나라 최고 병원의 최고 의사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저런 사람쯤은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어. 알기나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거세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귓가가 윙윙 울리는 듯한 이명이 일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끌어쥐었어요. 손바닥이 아릴 만큼 힘을 주어야 겨우 솟구치는 감정을 눌러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가난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모욕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의 출세를 등에 업고 감히 하늘 같던 제 부모님의 거룩한 삶을 그 입으로 짓밟다니요. 평생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사신 그분들의 인생이 저 가벼운 입놀림의 한낱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나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스쳤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당신 끼니는 걸으면서도 제 도시락만큼은 거르지 않으려 애쓰시던 어머니. 두 분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떳떳함을 잃은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것도 탐하지 않았고 작은 신세조차 갚지 못하면 마음을 졸이시던 그런 고든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평생 남의 등에 업혀 거들먹거리며 살아온 저 사람이 감히 입에 올리다니요. 송경이, 너는 오늘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분노를 터뜨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이 될 테니까요. 다만 저는 그녀가 그토록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그 아들의 권세가 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머지않아 그녀 스스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분노가 정점에 다다른 그 순간 오히려 제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끓어오르던 감정이 어느 선을 넘자 도리어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것이죠.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경희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 서늘한 시선에 한껏 기세등등하던 경희조차 일순 흠칫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허세를 부리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희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고 화면을 흘깃본 그녀의 입꼬리가 의기양양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침 잘 됐네. 우리 아들이 막 도착했단다. 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줄 테니까. 경희는 마치 든든한 원군이라도 부른 듯 한껏 여유를 되찾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아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테니까요. 동창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아들이 직접 온다니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입구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곧 저 문이 열리기를 누구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불러들인 그 패가 어쩌면 그녀 자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연회장 입구를 향한 모두의 시선이 팽팽하게 당겨진 채 그 묵직한 문이 열릴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렸어요.
저녁 8시 40분, 연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경희는 제 침묵을 끝내 굴복으로 받아들였는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한층 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들었지? 얘 알고 보면 사기꾼이야. 해외에서 뭐 대단한 거라도 하고 온 척 하는데 직업 하나 제대로 말 못하는 거 보면 뻔하지 않니? 그 모진 말이 연회장 천장에 부딪혀 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구의 육중한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단정한 회색 코트를 걸친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어딘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한눈에도 성실하고 강직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무언가에 매달려 있다. 막 달려온 사람 특유의 그런 단단한 피로가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면서도 저는 아직 그 얼굴을 또렷이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익숙한 분위기에 가슴 한편이 까닭 모를 예감으로 서늘하게 조여왔어요. 경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젊은 남자의 팔을 와락 붙들었어요. 민우야, 우리 의사 아들 왔구나. 마침 잘 왔다. 저기 저 사람이 엄마를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데 너가 의사 힘으로 따끔하게 혼 좀 내줘라. 경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들의 팔을 끌어 저를 향해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마침내 꺼내 들었다는 듯 그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손에 이끌려 제 앞에 선 민우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우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막 무어라 입을 때려던 그의 얼굴에서 얼굴빛이 한순간에 싹 가셨어요. 두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더니 동공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쥐고